블랙리스트 공방 지금 유진용 전 장관을 통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김기춘 전 실장은 서류 봉투를 들고 왔고요. 조윤선 전 장관 전보다는 조금 더 수척해진 모습이 아닐까. 이 수감 생활에 적응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할 정도로 안쓰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쉽지 않은데 이제 지금 두 사람 다 부인하는데 특히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 블랙리스트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과연 범죄가 되겠느냐 그 점에 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저렇게 피고인 입장에서 직접 서류 들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뭐 가지고 올 수도 있죠. 대부분 이제 변호사가 들고 오는데 본인이 직접 보고 이제 뭐 반박을 할 필요가 있으면 가지고 올 수는 있죠.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의지, 오늘 오해다, 그리고 편견이다, 희생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던데 그 입장을 저렇게 화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연기력이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고 연세도 80이나 되신 분이고 항상 이제 본인이 법리적인 주장을 해서 예전에도 어려움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예산을 좀 많이 주다 덜 준 것이 그것이 범죄가 되겠느냐. 어떤 도덕적인 비난이나 정책적인 비난이 있어도 근데 그것도 상당히 법리적으로는 들만하거든요. 그 점을 집중하는 것 같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나는 사실 여기에 아주 깊이 개입한 바가 없다. 그래서 조금 부인하는 취지가 다른 것 같아요. 한편 또 다른 김소영 비서관인가 그쪽은 또 완전히 다 인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피고인들이 조금 주장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판사가 물으니까 김기춘 전 실장 무직, 조윤선 전 장관 지금 없습니다라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 당했을 때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두 사람의 입장이 다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는 사실상 주범이자 확신범이고요. 그리고 조윤선 장관은 거기에 끌려 들어간 사실상 종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1960년 검사 사법고시를 통해서 검사로 임용된 뒤에 57년 동안 사실상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런 이념적인 전쟁에 아주 능수능란하고요. 그동안에 모든 부분을 집권층을 위해서 어쨌든 모든 법리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공고한 그 역할을 해온 분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민주주의적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자유, 이런 예술의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보다는 역시 국정에서의 안정성에 항상 중심을 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예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특히 뭐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해서 예술을 못하느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은 이런 그 법에 아주 충실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조윤선 장관은 뭐 오페라를 사랑하고 이랬던 입장에서 그 박준호 전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블랙리스트 관리 얘기를 듣고 사색이 돼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정도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입장. 그래서 아들의 뭐 집까지 가택수색된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은 아주 강력하게 법적인 측면에서 항의를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 상황에 빠져든 것이 굉장히 스스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오늘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당황했다는 박준우 전 수석의 진술조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만 조윤선 전 장관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해가 쌓였다. 과거에 문화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격으로 보도됐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한두 달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조윤선 전 장관을 잘 아는 주변의 그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저런 일을 찾아서 먼저 하는 사람은 잘 아니다. 조윤선 장관의 일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방금 오늘 저기에서 입장이 갈리는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먼저 만들자고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기존의 그런 관행 속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서 가담하게 된 그런 종범의 입장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더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실체적 진실을 오히려 법정에서 더 밝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그 형량을 경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조윤선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문자 코칭을 했던 남편, 지금 현재 옥바라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변호사의 경우는 이제 하루에 적격해서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하루 종일 같이 앉아서 재판 대책도 세우고 또 이 남편으로서 많이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측은 강력하게 편견이자 희생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윤선 전 장관은 오해와 추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참 이 권력무상이라고 할까요? 함께 일했던 비서관의 경우는 내가 저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윗사람의 지시에 반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은 방청석을 향해서 조금은 좀 곱지 않은 얼굴을 보는 듯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멍한 표정이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취재진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된 최고의 책임자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뭐 좌파들의 문화활동이나 문화예술에 있어서 좌파의 침투 부분을 걱정하고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고 주도한 사람이 김기춘 비서실장이고 그 밑에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간 것으로 지금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이라는 게 최정점에 있는 권력에서 지시했을 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이나 다른 생각을 말하면 바로 거기에서 제외되고 사라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배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권력의 그 구조 속에 들어있기 위해서는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공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 비서관이 이야기를 하니까 비서실장이 째려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런 느낌으로 돌아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 입성하게 했던 그 7인회 중에 한 분이었죠. 김영갑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김기춘 전 실장이 물론 최순실과는 상당히 좀 불편했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실장에 임명된 것은 직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용갑 전 장관은 정말로 직원을 하면서 미스터 여의도의 바른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박 전 대통령 친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거취를 정리하고 여의도를 떠난 분인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김기춘 실장의 경우는 바른말을 절대 직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사람이다.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다. 사실은 김기춘 실장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애초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기초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정보부 시절이라든가 그 당시에 뭐 제외 외국인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에도 사실은 그 당시에 대공 수사국장으로서 실무를 전담하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정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사코 나서서 막지만 윗사람의 심기는 절대 거스르지 않는 그런 보좌의 스타일로 아버지도 보좌했고 그 딸인 박 전 대통령도 보좌를 했는데요.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삶을 망친 심기 경험만 하고 심기 보좌만 하다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을 망친 것이 아닌가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친박계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럼 최순실을 보고도 모른 척한 겁니까? 아니 저는 친박하는 건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는 전부 다 이 치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김기춘 실장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귀와 눈을 반틈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귀 한쪽 이 눈을 막아버린 것이 이 블랙리스트의 내용을 보더라도 좌파 우파를 가르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문화계 쪽에서 이 진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블랙리스트에 넣고 한 것들을 보면은 이 비서실장으로서 맡아나가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분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의 구치소의 영치품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요. 신앙서적을 대부분 들여오셨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주로 종교 관련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신앙서적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상당히 위로가 되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양반들이 평생 처음 저렇게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신체 저희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심한 경우 정신병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신앙서적을 보면 거기서 위로를 찾을 수밖에 없죠. 특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근 3년 동안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독실한 신앙인으로 돼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저런 분들도 뭐 그것이 기독교 서적이건 뭐 불교 서적이건 어느 서적이건 간에 상당히 정신적 위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넣어줄 때 주로 넣어주는 그런 서적들입니다. 네. 가장 어려운 시절, 사실은 뭐 신데렐라라고 불릴 정도로 장관을 2차례나 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가족과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마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박 전 대통령도 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신우이와 올케의 관계 네. 적극적으로 좀 그런 도움을 조력을 받으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